왔습니다. 은덕입니다. 오늘은 특이하게 택시 장면으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갑작스럽게 일본을 가게 되어서 공항에 왔습니다. 1박 2일 일정이라 시간을 최대한 많이 쓰기 위해 출발을 매우 이른 시간에 하게 되었는데요. 토요일 새벽 4시에 집에서 출발했고 여기는 인천공항입니다. 이번에 일본으로 향하게 된 이유는 지금 나고야에서 안노 히데아키전이 진행 중인데 이번이 마지막이란 이야기를 듣고 급하게 일정을 잡게 되었습니다. 혼자 가지는 않았고 건프라부 쿤과 함께 출발을 했는데 저랑 같이 출발하기 위해 금요일날 밤에 저희 집까지 올라와 줬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일본 경험이 적다 보니 저를 케어하기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네요. 아주 고마웠습니다. 이른 새벽이라 열려있는 매장이 없었는데 다행스럽게도 던킨도넛은 열려있어서 간단하게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1시간 정도 눈을 붙였다가 비행기에 오르기 위해 이동했는데요. 건프라부쿠는 이때부터 막 흥분이 된다고 하네요. 아마 저랑 가는 여행이라서 그런가 봅니다. 이렇게 제 열렬한 추종자가 한 명 더 늘어났네요. 잠깐 창밖을 본 뒤 바로 기절, 그리고 착륙 직전에 일어났습니다. 와타시와 긴덕 데스. 기차를 타고 나고야로 이동합니다. 몇 분을 갔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나고야에 도착했고 타이트한 일정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날씨가 정말 좋아서 다행이었습니다. 숙소로 이동 중에 간단하게 먹을 수 있어 보이는 빵이 보여서 하나씩 먹어주고 숙소로 향했습니다. 체크인이 3시라서 짐만 맡겨두고 바로 나와 니코니코를 냠냠. 아주 맛있었습니다. 소혀를 어떻게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지? 니코니코를 섭취 후 편의점에서 오늘 일정을 버티기 위한 에너지 드링크를 하나 골라줍니다. 이거 개커 이거. 좀클 수도 있지. 이거 먹어도 괜찮은 거겠지. 한 번에 더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안노 히데아키전은 지하철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옆 건물에서 진행 중이었는데요. 이동 중에 노랫소리가 들려 가보니 어린 친구들이 버스킹처럼 뭔가 하고 있었습니다. 현란한 안무는 아니었지만 서로 간의 호흡이 잘 맞아 보여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제 입장을 하겠습니다. 가격은 이렇게 나와 있고 어디서 예약을 하고 오면 약간의 할인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정상 가격을 내고 입장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동영상 촬영이 전면 금지였기 때문에 사진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입구에 있던 입간판 바로 뒤에는 이렇게 안노 감독의 인사말이 적혀 있었는데요. 어서오세요 나고야에 즐겨주십시오 잘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마도 안노 감독 본인이 직접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건 안노 감독의 추상화였습니다. 현재 모습을 보여주고 그 뒤에는 나이대가 차이나는 느낌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싱이 하나 있었는데 이 미싱이 자신의 어머니가 쓰던 모델이라고 하던데 안노 감독 본인이 미싱이 작동하는 걸 보고 물건의 구조나 작동 원리에 대해 흥미를 가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뭐랄까 자신의 창작 활동의 근원이 되는 그런 아이템이었나 봅니다. 저도 어릴 때 미싱을 보고 자란 세대라 대충 어떤 느낌인지는 알 것 같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전시가 시작되는데 제1장 원점 혹은 저주 라는 문구가 크게 적힌 보드가 있었는데요. 내용으로는 안노 히데아키가 태어난 1960년대 고도 경제 성장을 배경으로 TV 컬러 방송이 시작된 해이기도 하다. 컬러 TV 보급과 함께 울트라맨, 가면라이더, 우주전함 야마토, 기동전사 건담, 현재도 시리즈가 이어지는 명작이 많이 만들어졌다. 당시 어린이들은 이런 애니메이션을 보고 자랐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충격적인, 긍정적인 충격이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열된 작품들이 지금의 나를 있게 만들고 지금도 큰 영향을 주는 작품들이다 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도쿄 타워입니다. 안노 감독은 길 위로 솟아있는 전봇대 같은 걸 좋아하는 걸로 유명한데요. 도쿄 타워도 그러한 자신의 취향의 연장선 같습니다. 나름 상징적인 구조물이기도 해서 많은 작품에 등장하기도 했으니까요. 프랑스 에펠탑을 모방한 탑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 1986년에 탑 윗부분의 빨간색과 흰색의 비율이 바뀌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안노 감독이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자신의 취향은 예전 모습이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아쉽게도 제가 여기 사진을 더 이상 안 찍었습니다. 사람이 많기도 해서 그냥 보고 지나가야겠다 하다 보니 뒤에 나오는 에반게리온을 찍느라 다시 돌아와서 찍지를 못했네요.
에펠탑은 에반게리온과도 연관이 있어서 도쿄타워만큼은 넣어봤고요.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층 올라가면 층이 전부 에반게리온으로 전시가 꾸려져 있는데 입구에는 구수한 초호기가 벽면에 붙어있고 굉장히 큰 모습입니다. 그 바로 옆에는 네르프 로고가 붙어있는데 로고의 최종안이 결정되기까지 있던 다른 안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에반게리온의 기획 단계 설정입니다. 좌측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초반부의 대본의 일부가 있었고 그림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디자인과는 많이 다른 모습인데요. 제목도 인조인간 에반게리온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캐릭터의 컨셉 자체는 크게 바뀌지 않고 여기에 자잘한 디테일들만 조금 더 추가된 듯 합니다. 다음은 초호기의 디자인입니다. 에바의 디자인은 인조인간이라는 설정 때문인지 거대한 인간에게 슈트를 뒤집어 씌워놓은 듯한 디테일을 아주 오래전부터 고집했던 것 같은데요. 머리도 헬멧을 씌워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호기의 뿔이라기보다는 안테나처럼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걸 보면 작품을 구상하는 단계에서는 나름의 상징인 뿔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뒤로 갈수록 헬멧의 느낌은 사라지고 하나의 얼굴처럼 변해가면서 가슴에는 에반게리온의 문자가 마킹이 되어 있는 모습인데 위치를 정하던 중이었나 봅니다. 그렇게 계속 수정되다가 마침내 기존의 외형과 많이 유사한 모습으로 완성이 된 모습인데 이렇게 완성된 초호기는 외장이 붉은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컨셉을 보면 어쩌면 처음에는 주인공 팀의 에바는 3대가 아니라 2대만 가지고 작품을 만들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초호기의 모습과 유사해졌습니다. 지하에서 이동하는 수송 컨셉도 확립이 된 것 같고요. 라미엘의 모습도 보이고 있네요. 주위에 얇은 면이 떠 있는 걸 보면 지금과는 모습이 조금 다르긴 한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 내용 중에 라미엘은 원래 저런 컨셉이 맞고 TV판은 작화 문제로 단순하게 만들어졌다는 인터뷰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너무 오래전이라 확실치는 않네요. 다음은 인물 간의 관계도를 간략하게 표현한 것인데 지금의 모습과 크게 다르진 않지만 몇 가지만 살펴보면 신지와 아스카는 투닥거리는 친구로 나와 있고 이는 실제로 작품 안에서도 묘사가 많이 되어 있죠. 레이와 아스카는 아직은 맞지 않는다는 걸 보면 최후반부에는 마음이 맞게 된다는 이야기 같은데 이 설정은 구판 분량상 재현하지는 못했던 것 같고 신극장판에서는 확실히 연출이 되죠. 리츠코가 레이를 바라보는 건 사랑과 질투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작품 안에서 묘사가 거의 없기는 하지만 여러 설정집이나 신극장판에 삭제된 씬에서도 리츠코는 레이의 붕대를 갈아주거나 치료해주면서도 속으로는 미워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겐도가 신지와 레이를 대하는 감정은 둘 다 차갑다로 되어 있는데 레이에게는 괄호 열고 본심은 이라고 적혀있는 걸 보면 신지와는 명확히 다른 감정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신지가 겐도를 볼 때는 반감, 레이가 겐도를 볼 때는 순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사토와 아스카는 겉으로는 잘 지내고 있지만 속으로는 맞지 않는다로 되어 있는 걸 보면 결코 잘 지낼 수 없는 관계로 설계가 되어 있던 모양입니다. 초호기의 색상을 고르기 위해 여러 색상을 선택하고 있던 모양인데요. 붉은색으로 포인트를 준 이 색상은 신극장판에서 각성 초호기에 사용된 색상과 매우 유사한 모습으로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린 색상으로 포인트를 준 초호기의 모습에 점점 근접해지고 있는데 뒤에 숫자 2가 써있는 걸 보면 놀랍게도 이게 2번째 아니고 앞서 봤던 붉은색이 1안이었던 모양인데 신극장판에서 리츠코가 각성 초호기 보고 했던 말 에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말도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표현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거 예전부터 허리에 녹색 라인이 있었나 봅니다. 이것도 작화 문제 때문에 단순하게 바꿨던 걸지도 모르겠네요. 에반게리온의 로고입니다. 완성의 모습이 되기까지 여러 안이 있었던 모양인데 확실히 저런 과정이 있어야 멋들어진 로고가 완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레이의 플러그 슈트입니다. 숫자의 디자인이나 각 부분의 디테일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아래쪽은 엔트리 플러그에 들어갔을 때 모니터에 띄어지는 프레임의 디자인인데 화면 크기에 대한 감독의 요구사항이 간단하게 적혀 있습니다. 다음은 에바 초호기의 디테일이 보여지고 있는데 굉장히 세밀하게 그려진 모습으로 클로즈업 시에는 이 디테일을 참고하라고 지시되어 있습니다. 팔에 있는 문자는 바탕은 그린으로 표시하고 클로즈업 시 필요에 따라 문자를 표현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작화 문제상 문자를 매 씬마다 표현한다는 건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깨 부분의 라인은 클로즈업 시 두꺼운 라인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 밑에는 엔트리 플러그의 디테일과 내부의 조종석의 디자인 등이 간단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 밑에는 에바와 시신경이 연결되어 볼 수 있는 에바의 시선인데 기체별로 얼굴의 그림을 가운데다 박아 넣은 듯한 디테일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로그레시브 나이프의 설정입니다. 에바 전용 손무장이라는 카테고리로 되어 있고 손에 쥐어준 그림으로 무장의 크기를 작가팀이 알 수 있게 그려준 것 같고 고진동 입자날이 분자 상태에서부터 절단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격할 때는 그라인드 소리와 함께 불꽃이 튀기면서 먹어 들어가는 느낌으로 표현을 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2호기의 프로그레시브 나이프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는데 초호기의 것보다 개량형이라고 하며 커터 칼처럼 되어 있어서 날을 교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칼날이 나올 때 치키치키 소리가 난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소닉 그레이브라는 무장입니다. 설명만 보면 기본적으로 칼날 부분은 프로그레시브 나이프와 동일한 것 같고 작화 시에 봉의 길이가 조금 변해도 상관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레시브 나이프가 사출되는 디테일에 대한 설명입니다. 안노 감독이 어릴 때 미싱을 보고 느꼈던 점이 바로 이런 디테일이 아니었나 싶은데 나이프의 사출 장면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작가팀에게 요청한 모양입니다. 다음은 에바 전용 비상용 배터리의 디자인입니다. 윗부분에 플러스 마이너스 디테일도 보이고 지퍼가 결합되는 원리로 구석구와 결합하는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팔레트건 케이스인데 이게 앞에서 본 비상용 배터리와 거의 비슷한 크기라고 되어 있고 역시나 비상용 배터리와 동일하게 지퍼 형식으로 본체와 결합이 되는 디테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팔레트건의 디테일입니다. 탄창 부분이 팔자를 그리면서 회전한다고 되어 있는데 적혀있는 문자는 동시에 보이지 않는다는 걸 보면 회전하는 게 밖에서 보이는 디테일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총신 냉각 시스템이라고 적혀있는 것도 보이네요. 총구의 불꽃은 십자형으로 부탁한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권총도 보이고 있는데 AT 필드를 뚫을 수는 없다는 내용 이외에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2호기의 얼굴입니다. 얼굴이 열릴 때 빠캉 소리가 난다고 적혀있는 걸 보면 빠르게 열리는 연출을 원했던 모양입니다. 열리면 보이는 눈의 디테일도 그려주었고 클로즈업 시 참고할 머리 디테일의 전반적인 모습을 그려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2호기의 전체적인 프로포션도 보이고 있습니다. 에바 전용 장거리 수송기인데 전체적으로 클로즈업 때 사용할 디테일이 표현이 되어 있고 266 부스터는 사용 후 분리된다 정도의 설명과 라이다돔이라는 센서가 몇 개 부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송기와 에바가 어떻게 결합되는지의 디테일입니다. 볼트가 일제히 움직인 후 천천히 슬라이더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양전자포를 개조한 포지트론 라이플, 정밀한 디테일과 전광 수신, 펄스, 퓨즈 같은 설명에 중요한 표현들이 적혀 있습니다. 방패 역시 우주선 셔틀 바닥을 급하게 개조한 듯한 작화를 요구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포지트론 라이플의 퓨즈 배출 과정의 디테일이 적혀 있습니다. 에바 발진구의 입구가 슬라이드 되면서 열리는 디테일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부품 컨테이너의 러프가 거칠어서 죄송하다고 적혀 있네요. 알아서 잘 그려달라는 의미 같습니다. 그 아래에 에바의 손은 이 정도입니까? 라는 질문이 적혀있는 걸 보면 이런 방식으로 작화팀과 소통했던 모양입니다. 사도의 모습입니다. 사키레지만 이름이 적혀있지는 않습니다. 가슴의 코어를 광구라고 표현하였고 평상시에는 어두운 색으로 라고 적혀있네요. 기본적으로 고양이 등이라는 표현을 보면 고양이 혀 같은 뭔가 은어 같은데 아마도 구분 등을 말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손에서 빛의 창이 나온다 라고 되어 있고 호흡을 한다는 걸 표현하고 싶었던 건지 골반 쪽에서 급수, 허벅지 쪽에서 배수라고 적혀있네요. 그리고 두 번째 외형이라고 해서 머리를 밀고 새로운 얼굴이 나온다 라고 되어 있고 그에 따른 디테일을 그려준 것 같습니다. TV판의 제목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15화의 거짓말과 침묵, 그리고 몇 회인지 적혀있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24화인 최후의 사자편은 배경이 흰색인 점이 눈에 띄네요. 그리고 에바와 대치 중인 제르엘의 모습인데 일부 특징에 대한 설정을 표현한 모습 같습니다. 구체적인 디자인은 구상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 같고 그냥 접힌 종이가 펴지는 듯한 느낌으로 팔이 신축된다는 것 정도만 작가팀에게 지시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큐브 모양이 펼쳐져서 팔다리가 나타나고 있는데 아마도 제르엘의 초기 컨셉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마치 큐에서 초기 회수 작전에서 나왔던 적과 굉장히 유사한 디테일입니다. 아마도 재활용을 했던 것 같네요. 거대 인형 자주무기 제트 언론의 디테일입니다. 관절부의 고무 모양, 등에 있는 저 기둥들을 멋있게 표현해 달라고 되어 있네요. 제3 도쿄시의 이미지입니다. 위의 이미지를 감독이 그려주고 설정팀이 아래의 모양으로 완성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또다시 세부적인 디테일과 미러 빌딩의 모습이 보이고 있네요. 도시 전체가 원래부터 십자가 모양으로 설계되어 있던 모양입니다. 검은색으로 칠해진 블록이 가장 중요한 지하 블록, 그 주위에는 통상 블록 정도로 되어 있고 가장 아래쪽에는 반수상 도시, 오른쪽 모서리에는 배치할 수 있냐는 질문이 적혀 있는 걸 보면 저곳에 미러 빌딩을 놓으려던 것 같습니다. 무장 빌딩은 곳곳에 위치해 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지오 프론트 내부도인데 크기까지 디테일하게 적어 놓았고 구체 중앙에 아루카 본체 중심 핵 이런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제작 단계 중임에도 구체적인 설정을 제작진에게 알리지는 않았던 모양이네요. 네르프 본부 부감샷의 이미지도 보이고 있습니다. 지오 프론트 내 천장 빌딩의 디테일입니다. 감독의 요청사항으로 빌딩의 디자인은 다양하게, 그러나 락볼트 같은 건 동일하게 부탁드린다고 하네요. 제3 도쿄시의 블록 이미지, 그리고 배수로 같은 디테일이 보이고 있네요. 네르프 본부의 이미지입니다. 피라미드 형상의 본부 건물을 중심으로 주위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이미지화한 것 같습니다. 지오 프론트의 전경인 것 같은데 감독이 샹드리에 같은 느낌으로 할 수 있냐고 요청하고 있네요. 네르프 본부 외관입니다. 에바의 크기를 그려놔서 건물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고 주변 디테일 등이 적혀 있습니다. 사령실의 모형입니다. 애니메이션에서 봤을 때랑은 또 다른 느낌이군요. 작가팀에게 설명하기 위해 간단하게 만든 모형 같습니다. 언뜻 보면 왕관처럼 보이기도 해서 그렇게 보이게끔 의도된 디자인 같기도 하네요. 중앙작전 사령실의 디테일입니다. 전방과 후방 스크린의 라이트 디테일 등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이 필요에 따라 나타났다 없어졌다 한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각 층별로 디테일이 보이고 있습니다. 맨 위에 있는 사령석과 메인 오퍼레이터들의 자리가 보입니다. 사령석의 디테일 이미지입니다. 권총이 들어있다거나 서랍을 열면 붉은색 전화기, 라인 같은 디테일도 이미지화 되어 있습니다. 비상용 승강기의 디테일도 있습니다. 슈퍼컴퓨터가 있는 층의 디테일입니다. 설정상 통칭 막이라고 불린다고 적혀있고 네르프는 3개의 슈퍼컴퓨터가 다수결로 무언가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적혀있습니다. 이건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의 러프를 다들 아시는 장면이겠죠. 어떤 식으로 연출을 원하는지가 간단하게 적혀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에서 리리스와 레이가 융합하는 장면의 콘티처럼 보이지만 왼쪽 위에 적혀있는 걸 보면 TV판 최종화의 콘티였던 모양입니다. 아무튼 잃어버린 스토리라고 불러야 할 것 같은 이 콘티를 전시회에 굳이나 넣어준 걸 보면 원래 TV판의 마지막 화가 이런 모습으로 완결이 되었어야 했던 걸 우리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콘티 상태로는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이랑 크게 달라 보이진 않네요. 엔딩송인 플라이 미 투 더 문의 콘티입니다. 별다른 건 없네요. 그 남자 그 여자의 콘티도 몇 장면 있었습니다. 안노 감독이 초반부를 감독했었기 때문에 몇 장을 전시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큐티안이 각종 설정이 되어 있는데 안노 감독이 애니메이션과 영화를 한 번씩 만들긴 했지만 큐티안이는 오리지널도 아니고 이미 여러 번 리메이크 되었던 것이라 원작과 크게 달라 보이는 설정은 없었습니다. 큐티하니의 흉부 데미지, 내부 디테일과 검은 피 정도의 설명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라서 기계적인 느낌도 어느 정도 보이고 있네요. 큐티아니의 변신 장치입니다. 공중 원소 고정 장치라고도 불리는 이 아이템은 큐티아니의 아이덴티티 같은 장치인데 에반게리온에서는 이 디자인으로 DSS 초커를 오마주했습니다. 우리는 폭탄이 작동하는 연출로만 이 장치를 접해서 이걸 단순히 파일럿을 죽이는 용도로만 생각했지만 이 장치가 작동된다는 건 에바 파일럿이 사도로 변신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큐티아니가 변신하는 것과 겹치는 연출로 굉장히 의미심장한 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신극장판입니다. 제3마을을 모형으로 만들어둔 모습입니다. 신 에반게리온을 만들 때 여러 앵글을 참고하려고 실제로 이렇게 크게 만든 모양입니다. 건물들의 배치가 규칙적이진 않지만 뭔가 나름 정리가 된 듯한 모습처럼 보이고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물건들을 모아놓은 장소라던가 신지가 도망쳤던 곳에서는 신지와 레이 가칭 그리고 아스카가 작은 종이박스로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외곽의 디테일과 켄스케의 아버지의 무덤의 주변 환경 등도 벽면에 이미지화되어 있었고 한쪽 편에는 켄스케의 집도 구현이 되어 있는데 자동차의 배치라든가 언덕길의 디테일 그리고 절대 절벽으로 떨어지지 않는 열차 객실 칸 등이 아주 섬세한 디테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파에서 아스카가 사용했던 핸드폰 실물
아스카의 인형인 퍼펫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이 인형은 아스카의 보안 장면에서도 켄스케가 들어있는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퍼펫이라는 말은 꼭두각시 인형입니다. 실제로 아스카가 1인 2역을 하면서 자신에게 말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 인형은 누군가 조종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스카의 보안 장면에서 등장한 인형은 누군가가 조종했다고 보는 게 타당해 보이는데 이 보안 과정과 전혀 연관이 없는 켄스케가 인형을 조종했을 리가 없기 때문에 그 켄스케는 아스카 옆에 켄스케가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신지의 의지가 구현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레이의 보안 장면에서도 지금은 사용 중이 아니란 듯이 소품처럼 무대 밖 천장 위에 있는 모습을 잠깐 보여주는 것으로 그 의도를 명확하게 해주고 있죠. 쉽게 말하면 인형을 조종한 건 켄스케가 아니라 신지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아스카의 체형의 설정입니다. 마른 체형에 굉장히 집착하는 느낌으로 문구들이 적혀있고 어찌되었건 귀엽게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상의는 남성의 티셔츠 목 부분을 잘라서 만든 것 같고 슬리퍼는 못 같은 걸로 수리를 한 모양입니다. 작품만 봐서는 알 수 없던 디테일이네요. 스밤의 디테일입니다. 별건 없어 보였고 러프를 보니 얼굴이 왠지 안노 감독을 닮은 것 같기도 합니다. 레이 가칭이 말하던 문구를 어떤 필체로 사용할지 몇 가지 안 중에서 선택했던 모양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저게 선택이 되었나 보네요. 가설 5호기입니다. 러시아제 팔다리, 유로의 몸통 등의 정보가 있고 색상만 유로 버전과 러시아 버전이 다른 모양입니다. 그리고 오른손에 있는 창은 도색하지 않았고 적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롱기노스 창의 카피라는 설정은 저때까지만 해도 작가팀에게 알려주진 않았던 모양입니다. 파에서 나왔던 바닷물 정화 장소에 러프가 보이고 그 옆에는 그 정화 장치의 핵심 기둥에 러프도 있습니다. 정화소의 문구를 보면 화학과 연금수를 믹스한 이미지라고 되어 있고 기둥은 시멘트나 용광로 같은 이미지에다 주술적인 느낌을 더하고 싶다고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붉은 바다에서 물을 끌어들여 푸른 호수로 내보내는 그런 부감샷 같은 러프가 있고 그런 난해해 보이는 러프들을 다 종합하여 깔끔하게 바다 정화 장치를 그려냈습니다. 2호기의 비스트 모드의 러프입니다. 아래쪽 이미지가 안 보이네요. 사진을 안 찍었나 봅니다. 러프 이미지에 별다른 코멘트는 없었습니다. 개 2호기 설정입니다. 신체를 잃은 부분을 보면 왼쪽 옆구리, 오른쪽 머리의 일부, 오른팔 등이 있네요. 오른팔은 처음부터 여러가지 장비로 교체할 수 있는 걸로 컨셉을 잡았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우주로 가기 위한 부스터가 어깨에 장비할 정도로 작았던 모양이네요. 그렇게 해서 개 2호기의 러프가 몇 가지 안으로 나왔습니다. 여러가지 거대한 무장들이 보이고 있네요. 얼굴의 디테일도 러프로 그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마리의 극초기 설정처럼 보이는 러프입니다. 아마도 이게 전부 다 마리의 컨셉들이었던 것 같은데 가장 아래쪽은 나디아에 나오는 마리가 성인이 된 외형과 매우 흡사했고 중간에 있는 플러그 슈트를 입은 모습 역시 컨셉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맨 위에가 현재의 마리의 모습과 그나마 유사한 느낌으로 보여지는데 가슴에 영사가 적혀있는 게 포인트겠네요. 작중 마리는 그 정체가 밝혀지진 않았지만 여기에 그려진 마리와 실제로 신극장판에서 연출된 마리는 완전히 다른 설정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레이 가칭의 플러그 슈트 디자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플러그 슈트 중에 이 디자인이 참 예쁜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이 색조합도 그렇고 거의 완성된 모습이었나 봅니다. 그 아래에는 마리의 플러그 슈트의 러프가 있습니다. 문구들을 보면 뭔가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실제로 Q 버전의 플러그 슈트는 나중에 디자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고뇌가 납득이 되는 부분입니다. 레이 가칭의 러프와 카오루의 클로즈업 헤드인데 이때 레이의 플러그 슈트는 팔 쪽이 흰색이었나 봅니다. 카오루도 초기 설정으로는 Q에서 사령관 복장으로 등장할 예정이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다음은 신 네르프 본부의 러프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작품에 등장하지 않았던 공백의 14년 시점으로 추정할 수 있는 러프인데요. 이 설정이 아직 유효한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맨 위에 러프를 보면 피라미드 모양의 구조물이 공중에 떠있는 듯한 느낌으로 작중에 등장했던 공중에 떠있는 네르프 본부와 비슷한 형태인데요. 적혀있는 문구를 보면 신 네르프 본부는 구 골고다 베이스라고 적혀있습니다. 골고다 베이스 하면 작중에서 등장하는 더미 플러그를 만든 곳으로 그 외에는 불명이지만 마지막 극장판에서 남극의 갈보리 베이스가 있는 걸로 밝혀지기 때문에 골고다와 갈보리의 어원이 같다는 걸 생각해보면 갈보리 베이스가 골고다 베이스일 수도 있습니다. 신 네르프 본부 아래쪽에는
보면은 에바 몇 호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마크라고 적혀있는 에바가 머리부터 나오고 있고, 크기도 네르프 전원과 비슷한 크기인 걸 보면 일반적인 에바보다는 크게 보입니다. 나오고 있는 모습은 단순하게 튀어나온다기보다는 주위가 노란색으로 칠해져 워프되는 느낌으로 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작중에서 아담스 전함들이 퇴장하던 모습과 유사한 게 아닐까 싶네요. 머리의 형상을 보면 에바 8호기의 모습과 유사해 보이는데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8호기와 관련성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러프는 아담스 전함이라고 설명되어 있는 비행기 3대가 구조물과 연결되어 이동시키는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분더의 설정도 미완성인 전함을 탈취했다는 설정인 걸 보면 본편에 나왔던 아담스 전함들의 미완성 버전으로 보입니다. 거기다 여기에서는 3기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작중 인물들이 네 번째 전함을 예상하지 못하던 연출이 납득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러프는 피라미드 형상이었던 신 네르프 본부가 뒤집어진 모습인데, 천지 반대로 물음표 라는 문자가 적혀있고, 이제는 위쪽이 된 부분에 있는 뾰족한 걸 가리키며 12개의 기둥이라고 표현해놨습니다. 측면에도 뭔가 흔적이 보이는데 전투에 의한 흔적이라고 적혀있네요. 그 다음 러프에서는 거대한 머리가 떨어진 리리스의 몸뚱이라고 적혀있고, 지면에서 머리가 없는 거대한 무언가가 떠오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위치는 명확하게 구 네르프 본부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 거대 리리스가 있는 위치는 제3 도쿄시가 맞는 것 같고, 몸뚱이에서 날개의 흔적과 셀비지의 흔적, 아래는 거대한 크레이터 등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코어화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 라고 적혀 있네요.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이 장면은 블루레이의 추가 장면의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맨 아래에는 신 본부 내부에서 13호기가 창에 찔려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시점이 명확하게 어떤 시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림이 이어진 순서를 보면 위의 그림들과 마찬가지로 공백의 14년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적힌 문자들을 보면 롱기노스 창에 찔려있고 겐도가 찔렀다, 벽면에 에바다라케 라는 건 벽면에 에바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LCL의 호수라고 적혀 있습니다. 문자로 설명된 묘사를 보면 주위 환경이 리리스가 있던 곳과 거의 유사한 환경인 것 같네요. 이걸 보면 에바 13호기는 골고다 베이스에서 제레가 만들고 있던 걸 겐도가 넘겨받아 완성시켰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구 네르프 본부가 상공에 떠있는 것에 대한 러프 이미지인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아까 봤던 신 네르프 본부와 지금 보고 있는 구 네르프 본부는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별개의 구조물이라는 것인데요. 거대한 크레이트라고 적혀있는 걸 보면 아까 거대한 리리스가 있던 그 공간인 것 같고, 그 아래에는 아래쪽에 있는 검은 달이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줄에 걸려있는 듯한 모습으로 위로 올라갈수록 나선형으로 꼬아져 있고, 기둥을 가리키며 에바가 들어올렸다 라고 적혀있는 걸 보면 꼬아져 있는 부분이 에바 인피니티들로 이루어져 있나 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일직선으로 연결되어 도그마와 상공의 네르프 본부가 연결되어 있는데, 도그마 옆에 창을 꽂는 모양이라고 적혀 있어서 이게 뭔 소린가 싶지만, 그 옆에 시간이 정지한 것 같은 표현이라는 걸 보면 리리스가 창에 찔려서 뭔가 정지를 했다는 건가 싶은데, 너무 앞뒤가 다 잘린 설명이라 잘 모르겠네요. 이런 걸 보면 확실히 에바 신 극장판은 한 편 정도는 더 나왔어야 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떠오른 본부를 깔끔하게 그린 컨셉 장면입니다. 가운데 네르프 본부 건물 같은 것도 보이고 12개의 기둥과 그 위에 6개의 괴생명체 같은 것도 보이고 있네요. 아래의 그림은 본부가 붕괴하는 듯한 느낌인데, 원래는 저런 식으로 본부가 부서지는 상황도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계관을 표현한 컨셉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에바 인피니티들을 바라보고 있는 두 명의 사람이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나무 같은 걸 향해 걸어가는 인피니티들인 것 같습니다. 다음 이미지도 컨셉 이미지 같습니다. 벌집 같은 거대한 구조물로 에바처럼 생긴 실루엣들이 걸어 들어가고 있네요. 다음은 에바 타입 전함이라는 제목으로 디자이너에게 요청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분더의 모습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시작으로는 이런 모습이었나 봅니다. 문구들을 보면 창에 찔려있는 초기 자체를 엔트리 플러그로 사용하려는 컨셉인 것 같고, 더블 엔트리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같은 표현이 있는 걸로 봐서는 전함의 컨셉 자체가 거대한 에반게리온으로 설계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함의 기믹처럼 보이는데 창을 로켓처럼 쏘는 듯한 기구인 것 같기도 하고, 감독이 놀랍고 화려한 아이디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뭔가 전함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기본 베이스는 고래의 외형을 채택한 것 같고, 오늘날 가장 오래된 포유류니까 아담스의 포지션에 적합한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디자인에서 에바의 사출 구조의 추가와 디자인이 좀 더 흉포해졌으면 좋겠다 등이 감독이 추가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좀 더 디테일이 추가되었습니다. 레일건의 추가라든가 정면 부근에서 창을 사출하는 시스템, 그리고 갑판 위에서 에바가 잡고 있을 수 있는 구조물 같은 게 추가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최종 분더의 모습에 매우 근접해졌습니다. 브릿지에서 정면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 사도의 머리를 움직였다라든가 전후로 나누어 있는 선체 연결을 뼈로 바꿨다던가 같은 디테일이 적혀 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해졌습니다. 에바를 어떻게 경납할 것인지, 경납고를 원통으로 한 것은 에바를 보여주는 방법이 다양해지기 때문, 그리고 에바가 나오는 입구를 넓게 하기 위해 주포의 위치를 바꿨다든지 같은 디테일이 적혀 있습니다. 브릿지의 내부 디테일입니다. 가동 구조라든가 엘리베이터 등이 추가되어 있고, 메인 브릿지가 이동하는데 몇 명의 인원이 기존 브릿지에 남는 것에 대한 의문점 같은 이야기나 여러 의견들을 주고받았던 모양인데, 제작진의 아이디어를 적극 수용하는 것 같은 문구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엔트리 플러그와 유사한 느낌의 브릿지가 완성이 되었네요. 신지와 아스카 그리고 켄스케가 분더를 바라보는 컨셉 아트, 신지를 다시 양지로 끌고 나와주는 아스카, 켄스케의 비디오로 찍은 에바 인피니티 등의 컨셉입니다. 분더의 모형입니다. 굉장히 작네요. 네르프 전함의 모습입니다. 역시나 매우 작습니다. 분더의 브릿지를 모형화한 것 같습니다. 자카를 위해 간략하게 만들어본 모양입니다. 에바 13호기의 러프입니다. 그것을 이루는 자 참 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노란 눈일 때 이름 같고 빨간 눈일 때는 참이 거짓으로 바뀐다던가 뭐 그런 간단한 메커니즘일 것 같습니다. 그 아래에는 더블 엔트리형이라는 문구가 보이고, 엔트리 플러그가 어디로 들어가는지 화살표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측면의 얼굴과 눈의 모양, 손이 4개, 눈도 4개, 카오루가 사라지면 2개가 사라진다는 문구도 있습니다. 작화팀이 팔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감을 못 잡는 것 같은 문구도 보이고 있네요. 3호기 때처럼 어깨에서 팔이 나오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초의 어드밴스 타입이라는 문구도 보이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생각해보면 진보된 에반게리온, 진화된 에반게리온 정도의 의미 같습니다. 이 말은 기술적인 2세대, 3세대라는 의미보다는 겐도가 말했던 신에게는 에이티 필드가 필요 없다는 대사나 아스카의 의사신화 형태를 넘어섰다는 대사로 추정해보면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르다는 의미 같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문구들이 보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외형 정도만 정해진 것 같고, 다리는 2개라던가 컬러링도 불분명한 듯 보입니다. 그리고 엔트리 플러그가 어떤 소리를 내면서 들어간다 같은 것도 적혀있네요. 다음으로는 작품 안에서 판넬 같은 병기가 제13호기에 달려있었지만, 최초 컨셉에서는 저 팔만 달린 에바가 달려있었나 봅니다. 필드를 발판 삼아 여러가지 움직임을 하는 컨셉이었나 보네요. 잡히면 꽤나 번거롭다는 문구도 적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제13호기의 디자인이 결정되었나 보네요. 다음은 에바 마크 9의 첫 번째 얼굴과 두 번째 얼굴의 러프 이미지입니다. 첫 번째 얼굴은 0호기의 진보 같은 느낌으로 만든 모양이고, 두 번째 얼굴은 8호기의 눈과 유사하게 디자인이 된 모양이네요. 마크 7의 이미지는 마크 6를 이어받은 느낌인가 라는 의문도 있는 걸 보면 디자인이 아무것도 정해지지 못한 시점의 그림 같습니다. 이제 최종 전투 직전에 신지와 마리가 함께 바이너스 우주로 들어갔던 부분의 콘티입니다. 시각적으로는 전자구름 같은 게 있던 배경의 장면인데, 콘티상으로는 구체 안쪽에서 대륙을 바라보는 느낌으로 대륙의 시간이 거꾸로 돌아가 판게아 대륙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네요. 마치 크리스토퍼 놀란의 영화 테넷처럼 직관적으로 시간을 역행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서는 워프 게이트 같은 게 열리면서 신지가 넘어갔던 장면인데, 콘티에서는 누군가의 손바닥을 통해서 초호기로 전달되는 연출이었던 모양입니다. 누구 손바닥인지는 나와있지 않네요. 다음 장면은 초호기와 제13호기의 전투의 마지막 부분이네요. 많은 분들이 이 대결 장면을 보고 배경이 세트장으로 연출된 것에 대해 이게 다 사실 연기인 것이 아니냐 라는 해답을 내놓으시곤 하던데, 제가 보기엔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신에 가까운 힘을 얻게 되면 주위의 모든 것들이 사소하고 하찮게 보일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장면을 연출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신지가 이거는 그런 하찮고 사소한 것이 아니라 진짜 현실이라는 걸 깨닫고 겐도와 대화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게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겐도와 신지의 대화 장면의 콘티입니다. 여기서도 특별히 뭔가 다른 점은 없네요.
검은 릴리스의 가슴에 창이 들어가는 콘티입니다. 정말 간단한 장면이지만 창이 변하는 형태를 어떻게 할지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은 멘트가 적혀있네요. 가프의 문에서 거대 리리스가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가면이 벗겨지면서 레이의 얼굴이 드러나고 사진과 같은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라는 문구가 있네요. 미사토와 리츠코의 마지막 대화 장면입니다. 분더가 서서히 날아가는 장면에 콘티, 별건 없네요. 신지가 해변에서 마리를 기다리던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하게 해변이 아니라 작중에서 표현되었던 달의 거인이 된 상황으로 바라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콘티에서 자카팀에게 부탁하는 멘트를 순서대로 읽으면 마리가 뒷머리부터 빠져나온다. 교복을 입고 있다. 마리에게 슬로우 모션이 걸린다. 달리는 신지. 안경을 쓴다. 마리의 뒷모습에서도 젖은 느낌으로 부탁한다. 돌아보는 마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품에서 연출된 부분과 완전히 동일한데요.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에서 신지가 물에서 빠져나오는 연출처럼 마리에게도 디테일하게 물속에서 빠져나오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리가 입고 있는 교복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제 생각일 뿐입니다만 물속에서는 플러그 슈트를 입는 게 정상입니다. 물 밖에서는 플러그 슈트를 입는 게 비정상이죠. 마리가 물속에서 올라오면서 교복 버전으로 바뀌는 게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에서의 신지와 아스카는 입고 있는 복장이 서로 달랐습니다. 신지와 마리는 교복이라는 카테고리로 서로 같다고 할 수 있죠. 저는 바로 이 부분이 마리가 반드시 데리러 갈 테니 절대로 기다리라고 한 말과 관련이 있어 보였습니다. 신지는 아스카와 카오루 그리고 레이의 보안을 전부 플러그 슈트가 아닌 결말을 만들어냅니다. 에바가 없는 세계를 원했는데 플러그 슈트를 입고 있다는 것 자체가 모순일 테니까요. 이때 신지가 기다리지 않고 직접 뭔가를 하려고 했다면 자신이건 상대방이건 다시 플러그 슈트를 입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또 일이 반복되겠죠. 그래서 마리는 둘 다 교복을 입고 끝나는 결말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가슴에 코어가 있는 존재가 되어버린 신지와 동등해질 때까지 그리고 DSS 초코를 풀어줄 수 있을 때까지 절대로 기다리라고 했던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은 번개처럼 다녀왔던 나고야에서 열린 안노 히데아키 전시회를 살펴봤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행사라고 하니 급하게 다녀오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행사를 열기 위해서는 당연히 에반게리온 신작을 제작해야겠죠. 새로운 감독이 만들어내는 에반게리온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은덕이었습니다.